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미증시 성장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2차 전지주의 낙폭이 컸고요.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인 여행과 면세점주는 그 가운데서 강했는데요. 2022년 거래일을 하루 남겨둔 증시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UTI입니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국내 최고의 초방막 강화 유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내년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5%대의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성공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네오위즈입니다. 게임 관련 어워즈에서 작년에 상관왕을 했던 게임 기업이 1,700만 장의 게임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은 내년 출시 예정이고 한 400만 장 정도의 부분이 내년 예상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의 판매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서 부담 없는 시가총액 안에서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오위즈 피해 거짓은 지스타 2022에서 현장 부스 대기줄이 무려 3시간이 넘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김용원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화알미늄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토요타의 투자로 삼화알미늄의 주가가 연일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삼화알미늄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알루미늄 박을 생산을 하고 있죠. 여태까지 다른 소재들과 달리 알루미늄 박은 이전지 소재 중에서 약간 관심을 못 받았던 그런 섹터인데요. 이번 투자건으로 알루미늄 박의 가치가 부각이 된 만큼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주가는 이미 꽤나 오른 만큼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이 DI 동일이나 동원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알미늄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강하게 좀 시세를 보이다가 2차 전지 투심 악화로 인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UTI와 네오위즈 그리고 삼화알미늄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오늘은 중국 수요 회복과 함께 업황 반등에 나선 철강주, 그리고 IT 업계의 새 먹거리인 XR 확장 현실 기기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철강주 먼저 보시죠. 중국의 봉쇄 완화 행보가 가속화되고 국내 철강사들의 높아진 이익 체력에 내년 위안화 강세 반전이 업황 개선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등 본업의 신사업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XR 확장 현실입니다. 메타버스에 꽂힌 XR 기기에 대한 빅테크들의 선점 경쟁도 뜨겁습니다. 내년 애플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기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3D 센싱 카메라, 또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 업체들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IT 성장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 XR이 만들어낼 확장 현실 세계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주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철강과 비철 가격의 방향.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원자재의 특성상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위안화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중국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앞당겨지는 모습입니다. 자, 내년에 1분기에는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이성웅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가 업황의 변곡점은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업황과 관련된 가장 큰 소비국이 어딘지 여부와 이 업황과 관련해서 실제 전방 사업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된 소비가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안에서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뒤에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의 이동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회 이전에 필요한 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일 겁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구경제 인프라 투자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뉘앙스를 비친 부분은 한 70% 부분이 플랫폼 부분, 30% 부분이 구경제 인프라 부분에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퍼센트는 달라졌는데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소비 진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분은 재고의 이슈를 건드려 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잡고 있는 철강 부분의 재고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강 업황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겠는데 지금 철강과 관련된 부분의 전방 산업을 보면 뭐 자동차, 조선 이쪽군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썩 좋지 않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사이클 같은 경우가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업황으로는 1분기 변곡점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철강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전방 산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확인돼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이 끌어줘야지 재고를 소진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2021년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출 제한 이후로 중국의 지역의 철강사들이 이익 체력이 좀 구조적으로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글로벌 철강 수급 현황 그리고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점, 좀 놓치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수요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올해는 이제 각국의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긴축 기조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둔화로 인해서 2021년 대비 이제 2.3% 정도 줄어든 한 17.9억 톤 정도가 이제 중국의 수요였죠. 철강의 수요였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각 국가의 인프라 정책과 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해보다는 좀 증가한 그런 철강의 이제 글로벌 수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의 그런 CBAM 규제 그리고 중국 시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유럽부터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유럽에 철강을 한 43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거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거래국이 그런 규제를 시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런 철강 사업에는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유럽이 이러한 그런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뭐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상 저것을 시행을 한다면 유럽 내 생산, 유럽 내에서 이제 철강을 생산해서 유럽 내 그런 이제 그런 수요를 다 이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좀 동의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전기료나 그런 연료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죠. 뭐 철강을 생산할 때도 그런 이제 전기료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은 지금 이제 철강을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또 동의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의 그런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뭐 절충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정책에 대한 절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전기로의 그런 전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철강을 보려면 또 중국 시장도 봐야겠죠. 중국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철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 세계 수요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이제 유익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에 들어갔는데 경기 부양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철강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그런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이제 센티멘트, 이제 철강 섹터에 대한 이제 센티멘트에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중국 관련된 그런 시황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좀 절충안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좀 강하게 끌어주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의 둔화로 철강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철강 금속 사업의 노하우를 2차 전지용 금속 생산에 좀 활용을 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있고 또 고려아연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철강 업체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의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철강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재련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뭐 폐배터리 사업과 연결해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철강의 조달, 원자재의 조달 같은 경우 장기간 해왔다 보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단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바탕이 돼야 될 점은 2차 전지 사업의 매출이 20%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매출이 그 정도 수준이 안착이 되어야 실제 전체적인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허들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사업은 이론적으로 기본 30% 성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자, 전방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환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고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 환경 안에서 짧게는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을 찍고 빠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턴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방 시장 환경이 현재 데이터로는 좀 고점을 찍고 빠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일단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점 이론적으로 30% 성장이지만은 전방 산업 같은 경우가 턴을 하지 못하면 실적 기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무작정 부여를 하기보다 좀 다시 한번 내년의 예상 실적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소재와 또 뭐 리튬에 집중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철강주를 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보다는 기업별로 좀 개별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목할 성장 모멘텀과 또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여쭤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철강류 중에서 가장 좀 성장성이 있고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그런 뭐 섹터를 본다면 아무래도 에너지용 관광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미국과 카타르 등지에서 LNG를 통해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럽은 이제 이전처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다른 뭐 각국들도 이제 유럽 에너지의 공급망 자립 시도 그리고 이제 수입처 다변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세계 곳곳에 아직까지 유정 탐사가 안 된 그런 곳들을 다 이제 좀 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그런 이제 에너지용 관광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용 관광의 그런 수요처를 잠시 보시면요, 이제 유전 개발 단계부터 바로 쓰이고요, 뭐 탐사 단계, 시추 단계, 뭐 생산 단계 할 것 없이 다 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가스를 생산할 때 주로 이제 내륙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터미널이 있는 그런 해안가로 그 가스를 옮겨야 되는데 이럴 때도 또 관광이 들어가고요. 또 전 세계의 좀 LNG 터미널의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터미널 인프라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지금의 에너지 전쟁에서 관광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이제 세아제강 지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 지주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관광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또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 측면에서 뭐 다른 기업들보다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영국에 또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모노파일 공장을 또 이제 짓고 있죠.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세아제강 지주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아제강 지주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세아제강 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웅 이사께서는 철강주 전략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까지 한번 꼽아주시죠. 키워드는 전방산업, 그다음에 경기부양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전방산업은 좋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의 개선이 나타나야 수요 부분을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점,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중국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부분 같은 경우와 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 이 부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철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함께 더해서 플러스 알파 신사업까지 더해지는 기업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철강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한라강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타 사업을 영위를 하기보다 순수하게 이 철과 관련된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재고가 줄어들면 가격의 반등이 가장 빠를 거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본업도 잘하고 또 리튬에 대한 신사업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XR 관련주를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XR,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IT가 참 요즘에 어려운데 이 IT 기기의 성장을 견인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XR 시장 확대로 어떤 분야들의 IT 수요가 신규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부터 들어보겠는데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 부분이 개화되기 이전에 가상현실이라든지 그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한참 유행을 했던 게 뭐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을 체험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더 낫다는 거죠. 가상현실은 현실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술력 같은 경우가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그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간이 구현이 가능한 환경이 도래를 했고요. 그러면 XR 기기의 출시의 목표가 뭔지 봐야 됩니다. XR 기기의 출시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제 친구가 부산에 있고 다른 친구가 강원도에 있는데 하와이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와이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이 기기가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구현을 하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IT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기기와 연관된 부분이 구현을 하는 그 물질을 만드는 장비겠죠. 그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우선 수혜를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애플의 VR, AR 기기와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LX 세미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대만 업체가 있겠죠. 그러한 쪽이 먼저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1차적으로 이익이 올라올 수 있겠고요. 그 뒤 같은 경우는 기기가 이제 판매에 대한 대수 목표가 있을 텐데 이 허들을 넘어가고 나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군이 필요하거든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공간의 이동도 있겠지만 부수적인 점은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기억을 하시고 기기 만들기 전은 장비, 기기 만들고 나서 판매어들을 넘어서면 소프트웨어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XR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이끌어갈 업체를 보면 뭐 단연코 당연히 애플이 좀 끌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이미 한 차례 출시 지연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뭐 LG노텍이라던가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언제쯤 애플의 제품 공개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김용원 PB께 들어볼까요? 네, 원래는 이제 애플의 MR 기기가 2023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뒤로 밀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상반기 출시에서 최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는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는 정말로 기기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기기 공개 전에는 그 시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또 4년, 5년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시기 문제보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이제 약간 기술적인 병목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업체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기업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XR 시장 개화에 맞춰서 3D 센싱 카메라 관련 증설을 하고 있는 LG노텍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메타의 오큘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뉴프렉스 그리고 이제 OLED OS의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나 부품 쪽에서 APS AP 시스템이나 APS 홀딩스나 소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좀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좀 관련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XR 시장이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이력이 있는 그런 좀 대장주 위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XR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구글이나 인텔도 XR 시장 선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애플을 제외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얼마나 좀 심각하게 형성이 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우선 메타 같은 경우가 올해 추가 출시를 할 거고 연결해서 소니 같은 경우에 출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 심화로 가냐? 도입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품의 판매 허들을 특정 어떤 기업이든지 넘어주면 그 시장은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시장을 잡아먹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도입기 구간에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VR, AR 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단가보다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에 대한 점을 스마트폰과 이 기기를 놓고 봤을 때 더 비싸면 쉽게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매력도가 지금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보다 VR, AR 기기 같은 경우가 떨어질 경우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환경은 도입기에서는 경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땅까지 연결을 해서 실제 이익을 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제 편은 애플 중심의 시장의 형성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중심으로 시장이 우선 형성이 되고 나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대중화가 이제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XR 시장 확대로 하드웨어 또 진화가 될 것이고 정말 뭐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게 될 텐데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어딜지 좀 궁금해요. 피비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종목을 본다면은 LG이노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핵심적인 사업이 광학 솔루션 사업부로 애플향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죠.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도 있겠지만 중국 정적 사태로 인해서 애플 아이폰의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LG이노텍도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방역 조치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또 이제 이 사태는 근본적인 사태의 문제는 이제 아이폰의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공급 차질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폰의 그런 사용자들의 이제 그런 높은 충성도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요의 이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애플의 하이엔드 모델 집중 전략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의 이제 적용 확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LG이노텍이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 약 1.6조 원 정도의 광학 솔루션 관련 설비 투자를 좀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것은 이제 내년에 나올 아이폰 15의 그런 이제 상위 모델의 카메라 사양 변화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또 애플이 이제 LG이노텍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이제 건이기 때문에 내년 생산될 그런 이제 신제품 모델의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의 이제 XR 기기 출시는 이제 LG이노텍의 그런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출시 계획이 한 100만 대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장 이제 LG이노텍의 그런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XR 시장의 그런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LG이노텍의 멀티플 상향의 요인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므로 지금 정도면 충분히 좀 이제 약간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성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LG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좀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탑픽 종목이 소프트웨어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소프트웨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기기 출시도 크게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점을 한번 비추어 드렸고요. 가깝게는 CES가 1월 5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VR, AR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군이 부각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탑픽 종목은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 가야 하는 길은 조금 멀기는 하지만 CES도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있기 때문에 또 스코넥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로 조선 방산을 시작으로 오늘은 철강 또 XR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2023년 증시, 섹터와 종목별 변곡점 포인트를 잘 포착을 하셔서 성공적인 포트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늘 응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안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급락 소식에 2차 전지주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과 LNF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방침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한 한국전력, 그리고 LG전자, 네온테크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개별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롯데 관광개발, 네온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온테크부터 보시죠. 북한 무인기 침공에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이슈가 부각됐는데요. 드론 핵심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네온테크도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2거래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1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원전 사업 대규모 투자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죠. 오늘 주가 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가속화에 여행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4분기 카지노 부분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익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5% 정도 상승하면서 14,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온테크부터 차영관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핵심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 시장 확장 시 기대 효과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네, 드론 여러분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극이 되는 이슈들이 나와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네온테크라는 기업의 본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MLCC 이런 쪽들의 절단 장비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 최초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굉장히 이제 기판 쪽에서 유명하죠. 그쪽 관련된 양면 세정 소터를 개발하면서 반도체 후공정의 효율을 굉장히 대폭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들까지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데 이런 드론 쪽에도 사업부를 가지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드론 부대 창설에 대해서 공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존 드론의 어떤 그 전투자 확대 그리고 개편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드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론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멀티 드론, 그리고 자동 비행, AI 소프트웨어 이런 설계 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차세대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산업용 드론이라던가 전반적인 드론 생태계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여 곳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두권 1위에서 3위 정도의 포진을 해 있는 업체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처럼 네온테크가 본업이 원래 반도체 장비 제조인데요. 전방 업황 둔화로 올해 주가 부침이 굉장히 컸고 또 최근에는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드론 이슈 모멘텀이 주가를 어디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업 자체가 적자 전환이 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차트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 나왔습니다. 121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변해버렸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121선의 저항이 너무나도 셌던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전일에 굉장히 강한 시세 나올 때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터졌는데 이게 양봉으로 유지되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막혔다라는 관점에서 시세가 굉장히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테마가 다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새로운 테마는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시세는 막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항대는 아무래도 121선이 될 것 같아요. 3,800원. 만약에 강한 돌파가 다시 내일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여기 막히고 좀 떨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지는 아무래도 이제 3,500원 부근 지금 와 있는 거의 가격대일 것 같아요. 내일 여기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저점 부근 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매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드론 이슈는 단기적으로 봐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저항대에 가까이 온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올해 원전이 주목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했지만 4분기 들어서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애를 많이 태운 종목인데요. 일단 주가 약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향후 트리거가 될 변곡점 신호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좀 약세가 이런 개별 종목까지도 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신규 원전 건설 이런 쪽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어요. 일단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명 연장이라던가 유지 보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이 재무제표에 찍히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규 원전에서 주기기 이런 쪽들이 우리가 수주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원전 관련된 의미 있는 숫자의 점프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다변화를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뿐만 아니라 이 원전까지도 전부 다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술 발달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싸 보이는, 지금 실질적으로 비쌉니다.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들의 킬로와트 시당 발전 단가가 맞춰지는 시점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원전의 신규 건설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생각했던 만큼 원전이 그만큼 크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다분히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는지 그 수주를 우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정말 따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지만 정확하게 우상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을 어디까지 좀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수급 흐름은 또 좋은데요. 외국인이 연속성 있는 매수 행보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세도 양호한데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는 조금 탄력 있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지금 오늘까지 해서 7일 정도 연속 순매수했고 매수하는 금액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세,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트레이딩만 하겠다. 그런 관점들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투신 사모펀드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들 안 보이죠. 사는 것 같지만 빠져나가고 다시 사지만 또 빠져나가겠죠.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또 121선이에요. 17,000원 부근에 위치돼 있는데 올라갔을 때 항상 막혔던 지점이에요. 11월 중순, 11월 말 계속 막혔죠. 이때 12월 중순에도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결국 또 막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저항대는 17,000원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지대는 일단 일봉이나 주봉상에서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월봉으로 갔을 때 보이는 지점 마지막 60월선이죠. 60월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2,000원 정도 부근을 지지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던 17,000원 선을 저항대로 잡아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겠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크루즈 운항까지 재개하면서 여행 사업의 본격 정상화를 알렸는데요. 특히 카지노 부분의 실적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 재개에 따른 이익 확장세 어느 정도로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기저효과는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카지노 쪽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여행이라던가 호텔 이런 쪽들은 일시적인 효과가 크게 일어난 이후에는 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LCC라던가 항공 쪽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항공도 일단 실적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화물 쪽이 빠진 만큼을 여객 수요가 채워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크루즈 쪽에 특별 전세선 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10월에 완벽하게 운행 중단이 됐던 부분들을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호텔업계 전용하는 전세기를 띄우기도 할 정도로 지금은 VIP 고객들의 유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주 드림타워라는 쪽을 가지고 있는데 복합 리조트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카지노 이용 고객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21년 6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달 최초로 월 1만 명의 방문객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분들, VIP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방문이 잦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홈쇼핑에서도 800만 원대 스위스 여행 패키지를 팔았는데 60분간 4,800통 이상의 콜이 몰리면서 42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자체 패키지 중에서 최고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고가의 상품들이 일단 지금은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참고 참아왔기 때문에 보복 소비 한 번은 나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행만 떼놓고 봤을 때는 800만 원 하던 걸 중산층, 지금은 계층의 이동이 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끌,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느꼈던 분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밑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소비가 과연 꾸준하게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기저효과와 그게 꾸준하게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제주하고 해외 쪽의 국제선 운항편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쪽이 점차적으로 하늘길을 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카지노의 VIP 매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최상위층의 소비는 어떤 환경에서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 아무래도 2년 넘게 해외여행을 계속 못 갔기 때문에 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여행과 호텔보다는 카지노 쪽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러브콜이 뜨거운데요.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5.5%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12월 초순까지 지분을 늘리다가 그 이후에 주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오히려 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누가 사냐?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산 양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샀던 것과 완전 차별화되는 수급이 들어와 버렸죠. 둘이 합쳐서 41억 정도를 사버렸어요. 그간에는 많이 사봐야 10억 정도가 주로 샀는데 이만큼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된 수급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지지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선과 매물대 상단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13,000원 부근의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좀 봐야 되는데 주봉하고 월봉으로 가봤을 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대부분 다 돌파를 했는데 주봉상 120 주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죠. 이렇게 막히는 지점. 이번에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점 정도에서 막힐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6,000원 초반대를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 네온테크와 두산에너빌리티, 롯데관광개발 점검해 봤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요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김용원 PB님이 가지고 오신 대상 먼저 만나볼 텐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필수 소비재 업체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대상을 꼽아 오셨는데 지금 주목하시는 성장 포인트 스토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대상을 가지고 왔고요. 대상의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옥수수 가격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음식료 업체들과 이제 똑같이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매출 원가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인데요. 그리고 원재료 중에서도 이제 옥수수의 그런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주가와 옥수수의 가격이 약간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 계속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럼 뭐 미국의 가뭄과 또 전쟁으로 인한 수출 제한 등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왔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작황이 좀 좋아야 될 텐데요. 하지만 뭐 내년 작황과 또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이제 현재 옥수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좀 대동이나 TYM 같은 이제 그런 농기계 업체들의 그런 수출, 북미향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작황은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는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옥수수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측면에서는 크게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환율 피해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그런 원재료를 대부분을 수입을 해와서 내수에다가 파는 그런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고환율 피해주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이 1,450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또 이제 지금과 같이 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내수에 치중한 그런 기업이 아니냐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수출 비중을 한 33%까지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LA에 또 이제 그런 공장을 지으면서 한 연 2,000톤 캐파로 이제 김치 공장을 지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월마트나 그런 이제 코스트코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수 시장이 약간 좀 제한된 것에 비해서 이제 그런 해외 시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성장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밸류 매력들을 좀 본다면 뭐 PBR이나 뭐 PER 밴드상으로도 지금 현재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타음식료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도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요. 뭐 PER로 본다면 한 6배에서 7배 정도를 이제 부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을 좀 본다면요, 이제 옥수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이제 뭐 전쟁이나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급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뭐 삼양식품의 그런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뭐 롯데칠성의 뭐 제로 음료들 이런 것들 같이 약간 필살기가 아직 없다라는 것도 아직은 이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현재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은 뭐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좀 더 큰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는데 계속해서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죠. 일단 매수가를 좀 본다면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수급이 쏠려 있는 한 21,500원 이쯤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저점인 한 2,500원 정도를 깬다면은 손절을 약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뭐 이제 전고점인 한 26,000원 정도를 짧게 잡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전고점까지 우선은 목표 주가를 주셨는데 지금의 리스크 요인들을 이제 주가에 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조금 저렴한 그 디스카운트 구간에 위치가 해 있다. 그리고 곡물 인플레이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케어젠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당뇨 시장에 이제 좀 어떤 좀 선발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혈당 조절 건기식이 이제 아마존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뿐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해외에 대한 공급 계약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그러면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좀 턴어라운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 그 당뇨병과 관련된 시장 규모,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한 9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제가 없는 상황 안에서 혈당의 조절에 대한 부분이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본 거는 자, 좋다는 건 인식을 한다. 대신에 실적이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약간 미지근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에 대한 부분과 더해져서 중동 아시아 부분에
그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판매 부분은 1분기 이후 계속 연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판매가 지속이 되고 그 부분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건 당연지사라고 보입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짧게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27일 기준으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수급 같은 경우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물론 28일 오늘, 29일 내일 특히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탈한 자금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유입을 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매수의 접근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련해서 나갔던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보던 그 실적이 가시화되는 요인들이 이제는 좀 찍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하고 계세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이 있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오늘 고가 부분까지 시세가 났다가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비슷하게 한 13만 8천 원, 14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목표가는 기본 20만 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보여준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 정도에서 한 3조 정도도 가능한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은 계속 좀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AS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사용한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 가속화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는데 4분기 실적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주의 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네.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아까 롯데관광개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차이가 좀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단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VIP 매출이 가장 주요하게 매출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 중국 쪽은 완벽하게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내년에 단계별로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국과 중국의 노선들이 계속 증편이 되고 있습니다. 주 34회였는데 50회가 됐어요. 그럼 각 나라당 50회이기 때문에 합쳐서는 100회가 되는 거죠, 주에. 이만큼 늘어나는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국의 큰 손들이 와서 또 그만큼 드랍액이라던가 홀드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카지노의 실적 개선은 추가적으로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접근을 계속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지 파트너사인 세가삼이 통해서 VIP 마케팅, 거기다가 복합 리조트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리오프닝에서는 가장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과는 좀 반대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2월까지 좀 잘 올라오다가 12월 들어서는 좀 박스권에 갇힌 흐름입니다. 그럼 다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박스권에서 12월 초에 찍었던 가격대 18,0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왔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 증가, 그리고 죽었다가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최근 3일 거래량 증가폭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3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급 동향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 중심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삼끌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안타까운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크게 조정을 기다리면은 신규 매수자분들 못 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매수는 17,000원
이 매물대 상단 부근까지 17,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한 10% 이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살짝 아래쪽, 이게 정고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갔었던 가격인데 여기 살짝 아래에 있는 19,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조금 짧게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10% 정도의 손절도 좀 지키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김용원 PB 대상, 이성웅 이사 케어젠,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파라다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